안녕하세요. 땡큐 서울비누과 하정훈 원장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얼마 전에 제 친구가 했습니다. 야, 수술 잘하는 의사는 손재주가 좋은 의사냐? 의사 아닌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야, 너는 외과 의사 아니냐? 이비인후과 맞냐? 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거 재밌는 내용이 되겠다 싶어서. 근데 이게 결국 최소 침습하고 약간의 연관성은 있습니다. 우선 아래 질문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이비인후과 의사인데, 이비인후과는 내과 계열, 외과 계열로 나누면 외과 계열에 속합니다. 그래서 외과, 이제 옛날에는 일반외과라고 불렀는데 지금 외과라고 부르고,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여기는 외과라고 붙었으니까 외과인 거를 다들 아시지만, 여기 있는 쪽은 외과 계열이라는 생각을 이렇게 얘기 안 하면 잘 모르는데, 이비인후과는 귀, 코, 목 수술하고, 안과는 눈을 수술하고요. 비뇨의학과는 신장하고 이렇게 비뇨 생식계를 수술하죠. 그리고 산부인과도 당연히 수술하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비인후과 의사인데, 보통 이제 동네에는 이비인후과에서 감기 환자를 주로 보기 때문에 수술한다 생각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대학병원에서는 당연히 수술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수술은 이비인후과는 귀, 코, 목 분야로 나눠져 있고요. 저는 목 분야, 갑상선하고 두경부외과 쪽 수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잘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일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 경험과 제가 그냥 생각해 왔던 것들, 그리고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나 학생 교육을 하면서 학생들이나 레지던트들한테 이제 얘기해 왔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환자분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일단 수술을 잘한다는 것은 그 수술 결과가 좋아야 되겠죠. 그 수술 결과는 어떤 병을 치료했을 때 완치의 반대가 재발일 수도 있는데, 완치율, 재발률 이런 걸로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합병증이 낮은 거, 이 합병증, 후유증은 어떤 중증 혹은 이제 어떤 진단명이 붙을 수 있는 마비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막연한 불편감 이런 것들도 합병증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수 있죠. 이런 것들도 이제 결국 그 수술을 잘하면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수술 시간이 짧으면 그만큼 마취 시간이 줄어들고, 그러면 빨리 회복을 하고 일상생활 복귀가, 업무 복귀가 빨라지죠. 그래서 수술을 잘하는 거는 수술 시간도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암에서 이제 보면 수술을 잘한다는 것은 수술 결과 면에서 보면 완치율, 재발률을 봐야 되는데, 갑상선암은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천천히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 완치율, 재발률을 정확히 평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웬만큼 진행해도 55세 이하는 폐 전이만 없으면, 임파선 전이가 있다 하더라도 전부 1기에 해당합니다. 1기는 10년 동안 사망률이 1%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비교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어떤 의사가 수술한 환자가 완치율이 얼마나 되는지, 10년 생존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 전체가 1%니까 차이가 나봐야 비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의사마다 환자의 구성이 좀 다를 수 있죠. 저 같은 경우 서울대병원에 있을 때는 주로 임파선 전이가 많이 있는 환자들을 위주로, 그리고 기관 침범이 있어가지고 기관을 잘라내고 이어붙이는 수술, 후도 속에 갑상선암이 들어가 있는 걸 제거하는 수술, 이런 수술들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 수술을 하지 않는 의사하고 비교하면 또 완치율, 재발률의 차이는 비교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약간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전절제 수술하고 나서 갑상글로불린 수치, 갑상선암의 림프절 재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수술을 잘하면 이 수치가 낮게 나온다. 근데 이것도 환자가 심각할수록, 전이가 많을수록 아주 많이 낫지 않을 수 있죠. 이 갑상글로불린 수치가 0에 가까운 환자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평균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지고 수술을 얼마나 깔끔하게 했는지를 알 수는 있습니다. 요거는 각 대학병원의 내과 선생님들이 그 병원에 갑상선암을 수술하는 서전들의 그 성적들을 대충은 알고 있죠. 합병증도 비교하기 쉽지 않은데, 성대마비, 목소리 이상, 마비가 없더라도 목소리가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 유착 피부 감각 저하, 불편감. 성대마비나 저칼슘 혈증은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겠지만,
목소리 좀 불편한 거, 뭐 유착이 있어서 좀 땡기는 거, 그리고 피부 감각이 나쁘다는 거, 뭐 또 불편하다는 거, 이런 거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합병증을 가지고도 수술을 잘하는 의사를 이제 선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술 시간은 저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옆절제, 반절제 하고 림프절제를 포함해도 평균 한 50분 정도 걸리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많은 고민을 하면서 많이 줄였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이렇게 줄이기 좀 어렵고요. 대학병원은 교육병원이기 때문에 가르쳐주고 시켜주고 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대학병원에서는 저는 1시간 반 이내로 하는 경우가 사실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혼자서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니까 1시간 이내로 많이 줄여서 굉장히 짧게 수술을 끝내고, 그래서 당연히 입원 기간도 짧고 회복도 빠르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비교할 수 있는데, 수술 시간이 짧다고 해서 꼭 수술을 잘한다, 그건 또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참고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잘하는 거는 평가하기 쉽지 않은데, 그럼 수술 잘하는 의사를 찾는 것도 쉽지 않겠죠. 그래서 EBS 명의에 나오면 과연 명의이고 수술을 잘하는 의사인가, 이것도 좀 꼭 그렇지 않을 수 있겠죠. 물론 저도 나오긴 했지만. 그리고 수술을 잘하는 의사가 꼭 좋은 의사인가, 이것도 좀 완전히 일치하진 않겠죠. 그럼 수술을 잘하는 의사는 수술 테크닉이 좋은 의사는 맞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꼭 좋은 의사인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거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제 수술 테크닉과 관련돼서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는, 대학 교수를 하고 있으면 이제 명의 추천을 해달라고 언론사에서 메일이 가끔씩 옵니다. 서울 지역에 이런 병으로 누가 이제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면 어느 교수님한테 추천을 하고 싶으냐, 뭐 이런 걸 이제 적어 달라고. 지방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리스트를 몇 개 이렇게 해서 메일을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종합해서 명의라는 거를 이제 EBS 명의는 좀 다르게 선정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언론사에서는 그런 설문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제가 그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다른 대학병원 교수님이 수술을 얼마나 잘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전혀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저는 저보다 위의 교수님들의 수술은 늘 봐왔기 때문에, 저보다 연배가 높은 교수님들의 수술은 이분보다 이분이 어떤 면에서 낫고 이런 거를 비교할 수 있는데, 직접 보지 않으면 알 수 없거든요. 제 밑에 교수들도 제가 보기 어렵거든요. 수술하는 거를 계속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잘하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병원은 더더욱은 알 수가 없죠. 주로 명의라고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교수님들을 보면 학회에서 뭐 이사장을 하거나 회장을 하거나, 아니면 학회에서 뭐 발표를 많이 했던 분들, 그런 분들을 제가 해보니까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 언론사에 이제 질문을 주신 분한테 그런 식의 조사는 의미가 없다, 제 경험으로는 의미가 전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저보고 명의를 찾으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찾기는 어렵지만 한 병원 내에서는 찾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게, 수술을 옆에서 도와주고 배우고 하는 전임의는 이제 전공의가 끝나고 전문의를 따고 나서 한 1년 내지 2년 정도 좀 더 이제 세부 전공을 배우는 기간, 배우면서 또 환자도 보고 하는 강사 겸 전임이라고 부르는 기간이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적어도 그 병원에서 그 파트에서는 누가 수술을 잘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병원에 갑상선암을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4분이 있는데, 레지던트 선생님이 갑상선암이 걸려서 수술을 받게 됐는데, 나이 순으로 제일 위가 아니라 한 3번째 분한테 수술을 받았다. 그러면 3번째 분이 그래도 수술을 제일 잘하거나 혹은 좋은 의사이거나 뭐 그럴 가능성이 크겠죠.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라 3번째 선택했으면. 실제로 제가 아는 대학병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서만 비교해서 알 수 있고요, 외부랑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 적도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재발률이라든지 완치율이라든지 합병증의 발생 비율을 아주 정확하게 솔직하게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은 말씀드리고 싶었던 명의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수술을 잘하기 위해서는 저는 3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손재주는 중요한 기본 소양이긴 합니다. 손재주가 없으면 수술을 잘하는 걸 배우기 어렵기 때문에, 손재주가 없는 사람이 외과 계열 의사를 하면 환자들이 이제 많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손재주가 좋을 필요가 있고, 저는 본과 학생 때 소아외과 교수님께서 왼손으로 바둑알 옮기는 연습을 하러 오셔서, 이건 이제 광고 목적으로 찍었던
비디오인데요. 본과 3학년 때부터 레지던트 끝날 때까지 반찬을 왼손 젓가락질로 먹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양손으로 다루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계의 특성을 잘 알고 사용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은 갑상선암 수술할 때 실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관을 안 쓰는 병원도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 사연은 지혈을 잘 할 수 있는 기계들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쓰는 기계는 리가시오라는 기계인데 이걸 쓰시는 분이 조금 있고요. 많은 분들은 이 하모닉 스칼펠이라는 걸 주로 쓰시긴 하는데 저는 이 기계가 제 수술하는 습관과 굉장히 맞아서 이 기계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기계는 요 바이폴라 일렉트로 커트리라는 그런 개념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킨 기구인데요. 전기를 가지고 혈관을 이렇게 지혈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동시에 두 개가 생기고 중간에 칼로 이렇게 잘라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 실을 하나도 안 쓸 때가 거의 90% 이상 됩니다. 아주 가끔 혈관이 너무 클 때, 갑상선이 굉장히 커가지고 그런 혈관이 크거든요. 그런 경우에 실로 꿰매고 대부분은 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혈도 훨씬 적고 수술 시간도 짧아지고, 그래서 근데 이런 기구들을 잘 익숙하게 이 기계의 특성을 잘 알아서 어떻게 쓰면 더 좋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배우면 수술을 더 빨리 하고 더 정확하게 하고 잘 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눈이 좋아야 되는데요. 눈은 이제 시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확대경을 낍니다. 확대경을 끼고 이 조명을 더 넣어야지 훨씬 잘 보이거든요. 저는 자랑 겸 제 소개인데,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역사상 최초로 제가 루페를 사용했습니다. 2003년도에 펠로우 때, 그것도 교수 되기 전에 펠로우 때 루페를 사용했는데, 루페를 처음 쓸 때는 이비인후과에 쓴 사람이 없었고 정형외과나 성형외과는 다들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형외과 친구한테 루페를 사고 싶은데 배율이 있거든요. 2배, 3배, 뭐 이렇게 6배 정도까지 있는데 몇 배를 쓰면 좋냐 그랬더니 배율이 높을수록 수술을 다 잘할 수 있다, 그만큼 더 잘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일상적으로 쓰기에는 3배 이상은 좀 쓰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3배짜리 루페를 쓰고 수술을 시작했죠. 2003년도에. 그러고 나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교수가 되고 나서 전임이나 전공의들한테 루페를 사도록 권유하고, 루페를 사면 제가 10만 원씩 보조를 해줬습니다. 제 그냥 개인 돈으로. 근데 아직도 안 쓰신 분이 꽤 많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그 루페 쓰지 않고 수술하는 걸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쓰면 훨씬 잘 보이고 수술도 훨씬 빨리 끝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이 두 가지는 기본 소양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판단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판단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해부학적인 지식도 중요하고 질병이나 수술 관련된 지식이 되게 중요하고요. 수술 경험, 그리고 환자에 대한 공감 능력 이런 게 중요하고, 수술 과정은 계속적인 그 판단을 요구합니다. 이게 자를 수 있는 부위인가, 잘라야 되는 부위인가, 자르면 안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을 계속하면서 요걸 하고 있는 중에 그 다음 단계를 뭘 할 건지도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수술이 금방 끝나는 거죠. 요걸 하나 끝내고 그 다음 뭘 할 건지 찾고 생각하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바른 판단을 계속하면서 수술하는 거죠. 해부학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혈관과 신경과 이런 어디에 어떤 구조가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지금 ABCDE는 이 혈관과 신경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어떤 환자는 이렇게 생기고 어떤 환자는 이렇게 생기고, 이게 논문을 보면 퍼센트가 있거든요. 몇 퍼센트에서는 이렇게 생겼고. 근데 사실 퍼센트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게 1%라도 어떤 변이가 있을 수 있으면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중요하긴 한데 몇 퍼센트 이런 건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경과 혈관과 이 근육과의 관계를 사람들마다 다르게 생긴 거를 이렇게 분류해 놓은 거거든요.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질병이나 수술 관련된 지식으로 중요한 게 수술을 이제 할지 말지,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얼마나 이제 완벽하게 깔끔하게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깔끔하게 하는 게 항상 좋지는 않거든요. 그 반대급부로 뭔가 불편감이 남거든요. 그래서 수술 여부에 대해서는 림프절 전이가 있으면 당연히 보이면 수술하겠지만, 예방 목적으로 수술할 건지, 그럼 재발이 발견되면 바로 할 건지, 그런 수술을 할지 말지 여부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병이지만 갑상선 낭종은 이게 발견된다고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논문을 잘 찾아보면 전 인구의 5% 정도는 이 갑상선 낭종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밖에 보일 정도는 상당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발견된다고 해서 모두 수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인데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수술 범위도 림프절 전이가 있을 때 그럼 범위를 어떻게 할 건지도 정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어떤 공부를 해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연구된 논문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수술의 완벽성이라고 하는 것은 림프절을 절제할 때 예전에는 림프절에 전이된 소견이 있으면 림프절을 떼면서 그 주변에 있는 근육도 제거할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혈관도 제거할 때도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진 않는데 이 감각신경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거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감각신경은 제거할 필요 없다는 논문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구강암 수술할 때 구강암 만약에 설암이면 혀 바로 밑에 여기 아카선이라는 침샘이 있는데 이 침샘은 근처에 있을 뿐이지 아무런 해가 없는데 이거 제거하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15년, 10년쯤 전에 그 사이에 아카선 제거할 필요 없다는 것을 제가 연구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논문 쓰려고 봤더니 이미 오래전에 논문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배울 때 이제 제거하는 걸 배웠다가 제거하지 않는 쪽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생각이 다르죠. 그러니까 물론 살린다고 해서 더 수술을 잘하는 거냐 이거는 아닐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공부들을 해서 적절하게 범위도 정하고 뭘 살리고 뭘 제거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떤 학회에서 나이 한 50대 후반이신 교수님하고 40대 초반인 교수님하고 그 디베이트가 생겼어요. 갑상선암 관련된 디베이트였는데 50대 후반인 교수님은 이제 수술을 좀 덜 하는 쪽으로 그 논지를 제시하시고, 그리고 이제 젊은 교수님은 수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걸 얘기를 했는데, 얘기하다가 그 나이 좀 있는 교수님이 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외과 의사는 진화의 4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수술하는지를 배우고, 그 다음에는 언제 수술하는지를 배우고, 세 번째는 언제 수술하지 않는지를 배우는데, 그 나이가 많으신 분은 이제 수술할 필요 없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더 많이 하신 거죠. 젊은 교수님은 수술을 더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이런 진화 과정을 밟고, 뭐 네 번째는 약간 이제 농담처럼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떠넘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단계가 이제 4단계다 이렇게 해놓은 슬라이드가 있어서 제가 가끔 수술 범위에 대해서 말씀할 기회가 있을 때 이런 슬라이드 가끔 보여드립니다. 더 질문이 하실 게 있으면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땡큐서울을 방문해서 질문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